2026년 2월 5일 세종시 영하 10도가 넘는 한파 속에서 한 달 넘게 천막을 치고 버티던 120명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잠정 합의안 도출, 고용 승계 확정, 임금 유지, 승리했습니다. 한 달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노동자들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20년을 일한 공장,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날 서울 여의도의 한 대기업 인사팀 회의실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세종시 합의안 보셨죠? 네, 봤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하나죠. 하청을 없애는 겁니다. 아예 사람을 안 쓰는 겁니다. 120명은 일자리를 지켰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승리가 대한민국 전역에서 수백만 하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이 될 거라는 사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타이밍입니다. 3월 10일 한 달 뒤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전국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에 교섭하자고 달려들 수 있습니다. 현대차, 삼성, 한화, LG, 대한민국의 모든 대기업들이 지금 비상등을 켰습니다. 이미 24개 하청 노조가 13개 원청 기업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랑 협상합시다. 원청들은 전부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의 다음 수순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종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업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전원 해고시키는 겁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싹을 잘라내는 겁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이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3월 10일 이후에는 또 어떤 지진이 일어날까요? 지금부터 세종시 120명의 승리가 어떻게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를 흔드는 시한폭탄이 됐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이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면, 당신이 대기업 제품을 쓰는 소비자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지금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한 달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세종시 한국GM 부품물류센터 우진물류 소속 120명의 노동자들이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새벽 5시 어둠 속에서 차에서 내립니다. 손에는 도시락, 등에는 20년 세월이 묻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쉐보레 차량에 들어갈 부품을 포장하고 배송합니다. 볼트, 너트, 와이퍼, 브레이크 패드, 작은 부품 하나하나를 박스에 담아 전국 정비소로 보냅니다. 대한민국 물류의 모세혈관 같은 역할이죠. 월급은 148만 원, 최저임금 언저리입니다. 20년을 일해도 기본급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11월에 통보가 왔습니다. 업체가 바뀝니다. 우진물류와의 계약은 12월 31일자로 종료됩니다. 새 업체는 정수유통입니다. 고용 승계는 안 됩니다. 뭐라고요? 20년간 한 번도 안 깨진 관행이 있습니다. 업체가 바뀌어도 사람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간판만 바뀌고 매 자리는 그대로였습니다. 한국GM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진물류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불문율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수유통은 우진물류 직원들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국GM은 우리는 원청이라 모른다고 했습니다. 계약은 하청업체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직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2월 31일 자정, 시계가 12시를 가리키는 순간 120명의 고용계약이 종료됐습니다. 1년의 마지막 날이 이분들에게는 인생의 밥줄이 끊어지는 디데이가 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오전, 출근할 곳이 사라졌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20년 관행이 갑자기 깨진 걸까요? 노동자들은 딱 하나를 지목합니다. 우리가 노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2025년 7월, 우진물류 직원들이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를 설립했습니다. 인간다운 대우를 받고 싶었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는 환경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연차도 눈치 보지 않고 쓰고 싶었습니다. 노조를 만든 지 5개월, 12월에 계약 종료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우연일까요? 노동자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GM 임원과 첫 면담 때 분명히 들었답니다. 고용 승계 걱정 마십시오. 그런데 회사는 교섭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연말에 갑자기 업체를 갈아치웠습니다. 1월 1일부터 세종물류센터는 전쟁터가 됐습니다. 120명이 센터를 점거했습니다. 천막을 쳤습니다.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영하 10도. 손이 얼고 발이 얼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20년 일한 자리를 이렇게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숨겨진 구조를 이해해야 이 사건의 본질이 보입니다. 원청과 하청,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한국GM은 원청입니다. 차를 만드는 회사죠. 우진물류는 하청입니다. 원청이 시키는 일을 대신해주는 회사입니다. 계약 구조는 이렇습니다. 한국GM이 우진물류와 도급계약을 맺습니다. 우진물류가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노동자는 한국GM 공장에서 일하지만 월급은 우진물류에서 받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책임을 안 지려고요. 노동자가 임금 올려달라고 하면 우진물류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GM이 단가를 안 올려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럼 한국GM 찾아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 직원이 아니잖아요. 우진물류 사장한테 얘기하세요. 이중 구속입니다. 갇힌 거죠. 그런데 묘한 관행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청업체 사장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업체 간판만 바뀌지 내 자리는 유지됐습니다. 왜냐고요? 한국GM 입장에서도 숙련된 인력이 필요했으니까요. 부품 물류는 아무나 못합니다. 어떤 부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암묵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업체는 바뀌어도 사람은 승계한다. 이게 세종물류센터의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국GM이 우진물류와의 계약을 끝내고 정수유통과 손잡았습니다. 그리고 정수유통은 기존 직원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원 해고입니다. 노동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건 부당하다. 노조 때문에 우리를 쫓아내는 거다. 그런데 한국GM은 전혀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정규직 전환 기회를 줬다. 어떤 기회냐고요? 부평 공장이나 창원 공장으로 오면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기존의 협력업체 직원 1,300명을 채용했을 때보다 조건이 같거나 더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대단한 혜택이죠. 대기업 정규직이 될 기회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한정이 숨어 있습니다. 거리입니다. 세종에서 부평까지 200km, 창원까지 300km, 20년을 세종에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가정이 있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 터전이 세종에 박혀있는 가장들입니다. 내일부터 부평으로 출근하세요. 이건 사실상 그냥 그만두세요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전문 용어로 생활권 박탈을 통한 우회적 해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합의한 문구 속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2월 5일 잠정 합의안을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향후 업체 변경 시에도 고용과 임금을 유지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GM이 다시 업체를 바꾸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조항 하나가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세종시는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120명은 물류센터 앞에 천막을 쳤습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추위와 싸웠습니다. 손은 트고 발은 얼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20년 일한 자리를 이렇게 빼앗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가족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빠, 집에 와요. 몸 상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끝이니까요. 한국GM은 법적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점거 때문에 업무 방해가 심각하다.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만 나가지 않으면 법정에서 보자는 거죠. 노동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20년 일한 사람들한테 하루아침에 나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피해는 엉뚱한 곳으로 번졌습니다. 부품 공급이 끊겼습니다. 세종물류센터에서 나가야 할 부품들이 막혔습니다. 전국의 쉐보레 정비소가 난리가 났습니다. 고장난 차는 많은데 부품이 없습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없어서 수리를 못합니다. 와이퍼가 없어서 비 오는 날 차를 못 몹니다. 쉐보레 차주들이 아우성입니다. 차는 고장났는데 언제 고쳐지는지 모릅니다. 정비소 기사님들도 일감이 끊겼습니다. 부품이 안 들어오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노사 갈등이 터지면 그 파편은 항상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튑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월 말 협상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한국GM은 우리는 원청이라 책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고용 승계가 답이라고 외쳤습니다. 평행선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여론이 움직였습니다. 한파 속에서 한 달 넘게 버티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뉴스에 나갔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 사람들 너무하네. 20년 일한 사람들한테 저렇게 하면 되나? 정치권도 움직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노동부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개입했습니다. 드디어 2월 5일 잠정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고용 승계, 임금 유지, 그리고 향후 업체 변경 시에도 고용 보장 120명이 환호했습니다. 이겼습니다. 한 달간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승리의 소식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순간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3월 10일, 딱 한 달 뒤입니다. 이날 노란봉투법이 시행됩니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입니다. 이 법이 왜 이 사건과 연결되느냐? 핵심이 사용자의 개념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땠을까요? 근로계약서에 도장 찍은 사장님만 내 사용자였습니다. 하청 직원의 사용자는 하청 사장뿐이었죠. 원청인 한국GM은 법적으로 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진물류 직원들이 한국GM한테 임금 올려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달라집니다.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원청도 사용자다. 법이 이렇게 규정해버립니다. 즉 하청 노동자들이 한국GM 사장 나오라고 소리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이 노란봉투라는 이름 참 낭만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유래는 비극적입니다. 2014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47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시민들이 이건 너무하다며 노란 월급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보냈습니다. 거기서 시작됐죠. 법의 취지는 선합니다. 과도한 손배소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자. 그리고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하자.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재앙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노사관계는 지옥이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가장 큰 불안 요인이 뭐냐? 83.6%가 바로 이 노란봉투법을 꼽았습니다. 왜냐?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말이 너무 모호하거든요. 도대체 어디까지 간섭해야 실질적 지배인가요? 작업복 색깔 정해주면 지배인가요? 출근 시간 정해주면 지배인가요? 기준이 없습니다. 소송이 빗발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GM이 12월 31일자로 하청업체를 갈아치우고 전원 해고를 감행한 시점, 묘하지 않습니까? 법 시행은 3월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하청노조가 원청인 한국GM에게 우리랑 직접 교섭합시다 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GM 입장에서는 끔찍한 시나리오죠. 그러니 법 시행 직전인 12월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하청 조직을 아예 공중분해시켜버린 것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사측은 정상적인 계약 종료 및 업체 변경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20년간 이어지던 관행이 하필 법 시행 석 달 전에 깨졌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합니다. 노동계에서는 이걸 두고 법 시행 전 선제적 타격이라고 부릅니다. 법에 칼날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전략적 판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대기업 인사팀들이 세종시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2월 5일 합의안이 나온 순간 전국의 대기업들이 긴장했습니다. 왜냐고요? 2월 5일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고용 승계 120명 전원을 정수유통이 받아들입니다. 둘째, 임금 유지 기존 조건 그대로 보장합니다. 셋째, 향후 업체 변경 시에도 고용 보장. 한국GM이 또 업체를 바꾸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한 달간의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20년 일한 자리를 지켰습니다. 언론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노동자의 승리, 정의의 승리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서울 여의도 한 대기업 본사 회의실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세종시 합의안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이거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속노조는 24개 하청지회를 동원해 13개 원청기업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대차, 한화, 삼성,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들입니다. 공문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랑 교섭합시다. 원청들의 답변도 간단했습니다.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교섭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돈입니다. 하청 노동자들 임금 올려주면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선례입니다. 한 곳에서 승리하면 전국으로 퍼집니다. 도미노가 시작되는 거죠. 세종시 합의안을 보십시오. 향후 업체 변경 시에도 고용보장. 이 조항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기업이 하청업체를 바꿀 때 가장 큰 무기가 뭐였을까요? 바로 업체 교체였습니다. 노조 생기면 업체 바꿔버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됩니다. 업체를 바꿔도 사람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경영계는 이걸 경영권 침해라고 봅니다. 우리가 누구랑 계약할지도 못 정하냐는 겁니다. 노동계는 당연한 권리라고 봅니다. 20년 일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자르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런데 경영계가 이 합의를 보며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 선례되면 우리 다 죽는다.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되면 전국에서 이런 요구가 쏟아질 거다. 그 전에 손을 써야 한다. 손을 쓴다? 무슨 손을 쓴다는 걸까요?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종시 승리가 희망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 GM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청을 없애는지 말입니다. 실제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국 GM은 2월 15일부터 전국 9개 직영정비사업소 운영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정비소를 없앤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차 팔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AS가 안 되는 차를 누가 사겠습니까? 내수 점유율은 3%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을 계속 축소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짐 싸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합의가 선례가 되는 순간 전국의 하청 구조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120명은 일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대한민국 전역에서 수백만 하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도미노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기업들이 대응 방법을 찾았으니까요. 세종시 사건이 주는 교훈. 기업들은 이렇게 배웁니다. 하청에 노조 생기면 골치 아프다. 법 시행되면 더 골치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은 하나입니다. 하청을 없애는 겁니다. 금속노조가 24개 하청주회를 동원해 13개 원청 기업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죠? 원청들은 전부 거부했습니다. 거부의 다음 수순이 뭘까요? 업체를 바꿔버립니다. 사람을 싹 잘라냅니다.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됩니다. 그럼 원청도 사용자가 됩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악몽이죠. 그러니 법 시행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겁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를 보면 83.6%가 노란봉투법을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불안하면 어떻게 할까요? 리스크를 제거합니다. 하청이 리스크면 하청을 없앱니다. 실제로 움직임이 보입니다. 한국 GM만이 아닙니다. 다른 기업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합의안을 보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하청을 정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조와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자동화입니다. 사람을 안 쓰는 겁니다. 로봇을 들여오는 겁니다. AI로 대체하는 겁니다. 노조가 파업하면 생산이 멈춥니다. 그런데 로봇은 파업 안 합니다. 24시간 일합니다. 휴가도 안 씁니다. 연차도 안 씁니다. 현대차 노조를 보십시오. 최근에 성명을 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결사 반대. 회사 공장에 로봇 들여오려면 노조 허락을 맡으라는 겁니다. 왜 이런 성명을 낼까요? 위기감을 느끼니까요. 로봇이 들어오면 사람 자리가 없어진다는 건 아닐까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이런 문제도 전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생산성을 높이려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려고 해도 노조가 싫다고 파업하면 멈춰야 합니다. 경영계는 이걸 경영권 침해라고 보고 노동계는 노동 조건에 직결되니 당연한 권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 균형이 무너질 때 발생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한국은 점점 사업하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 비쌉니다. 노조 입김 셉니다. 거기다 이제 하청 노조까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자고 달려듭니다. 글로벌 기업 본사 입장에서 볼까요? 한국, 거기 리스크 너무 크다. 그냥 공장 빼서 인도나 동남아로 가자. 이런 결정, 계산기 두드려보면 1초 만에 나옵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기업들은 이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하청 없애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종시 합의안이 만든 역설입니다. 120명을 살렸지만 수백만 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한국 GM 사례를 다시 보십시오. 2018년에 망할 뻔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적 자금, 국민 세금 8,100억 원을 쏟아부어서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살려놨더니 생산 물량의 96%는 해외로 수출해서 본사 배불리고 한국 시장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내수 점유율 3%대.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국에서 차 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2월 15일부터 전국 9개 직영 정비사업소 운영도 종료합니다. 자동차 회사가 정비소를 없앤다. AS가 안 되는 차를 누가 삽니까? 더 화가 나는 건 협박입니다. 한국 GM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본사에서 한국 사업장을 재평가할 수 있다. 올려 말했지만 뜻은 분명합니다. 법 통과시키면 우리 한국 떠날 수도 있어.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2028년이면 산업은행과의 계약이 만료됩니다. 산업은행이 철수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사라집니다. 그때가 되면 진짜로 짐 싸서 나갈 수도 있다는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 GM만이 아닙니다. 군산공장 기억하십니까? 2018년에 문 닫았습니다. 그 후 군산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공장 주변 상권 전부 무너졌습니다. 식당 문 닫고 슈퍼마켓 문 닫고 부동산 가격 폭락했습니다. 지역 경제가 초토화됐습니다. 부평 공장, 창원 공장에 딸린 협력업체가 1200곳입니다. 만약 진짜 철수하면 여기 딸린 식구들 수만 명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됩니다. 군산의 악몽이 부평과 창원에서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소송 폭탄. 네가 내 사용자냐 아니냐를 두고 법정 다툼이 폭주할 겁니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니까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 최소 1, 2년은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혼란기가 될 겁니다. 둘째, 원청의 선제적 구조 조정. 한국 GM처럼 법 시행 전에 골치 아픈 하청은 잘라내거나 업체를 바꿔버리는 꼼수가 늘어날 겁니다. 세종시 사건이 바로 교과서가 됐습니다. 셋째, 공장 해외 이전 가속화. 이따위 법 때문에 머리 아파서 한국에서 사업 못하겠다며 짐 싸는 기업들이 늘어날 겁니다. 파이낸스 연구원 분석으로는 이 법 시행으로 노사관계가 2%만 악화돼도 폐업하는 사업자가 10,000명 늘어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엄살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120명은 일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하청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져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답입니다. 세종시 승리가 만든 역설입니다. 경영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AI와 로봇 도입 속도를 훨씬 빨리 당기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 비용이 감당 못할 수준이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사람을 안 쓰는 거죠. 현대차 노조를 다시 보십시오.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결사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느끼고 있으니까요. 로봇이 들어오면 자기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노조가 강하게 반대할수록 기업은 더 빨리 로봇을 들여오고 싶어집니다. 경영계는 이미 경고했습니다. 법 시행되면 명분이 생긴다. AI 대체와 해외 이전을 가속화할 것이다. 노동자를 보호하려던 법이 역설적으로 일자리를 없애는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이낸스 연구원 경고를 다시 보십시오. 노사관계 2% 악화 시 폐업 사업자 10,000명 증가. 2%입니다. 100%가 아닙니다. 딱 2%만 나빠져도 10,000명이 문 닫습니다.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관계가 2%만 악화될까요? 아니면 10%, 20% 악화될까요? 금속노조는 이미 24개 하청지회를 동원해 13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원청들은 전부 거부했습니다. 봄이 오면 거리에서 투쟁가가 울려 퍼질 겁니다. 물류가 멈출 겁니다. 공장이 멈출 겁니다. 그 피해는 누가 입을까요?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입니다. 체볼의 차주들처럼 AS를 못 받습니다. 부품이 안 들어옵니다. 수리를 못합니다. 정비소 기사님들도 일감이 끊깁니다. 기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먼저 쓸려나가는 건 언제나 약한 고리입니다. 대기업 정규직들이야 로봇도 반대하며 버티겠지만 하청 노동자나 비정규직은 소리 소문 없이 기계로 대체되거나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구조를 보십시오. 대기업 정규직. 우리가 욕하는 귀족 노조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체 노동자의 11.9%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8%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입니다. 상위 10%가 파업해서 임금 올리면 그 비용은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로 전가되고 결국 88%가 더 힘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어쩌면 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은 귀족 노조의 수혜자가 아니라 그 시스템의 피해자에 더 가깝습니다. 원청은 하청업체에 목줄을 쥐고 흔듭니다. 인력 운영, 공정, 단가 다 정해주면서 법적 책임만 지지 않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임금 올려달라고 하면 하청 사장은 원청이 돈을 안 줘서 안 된다고 하고 원청 찾아가면 너희 우리 직원 아니잖아 라고 문전박대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하청 구조의 본질은 원청의 단가 후려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원청 기업들이 왜 하청을 쓸까요? 비용을 줄이려고요. 직접 고용하면 복지비, 퇴직금, 4대 보험 다 줘야 합니다. 그런데 하청으로 돌리면 그 부담을 하청 사장에게 떠넘길 수 있습니다. 한국 GM을 보십시오. 정규직 평균 연봉이 얼마일까요?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하청 직원은 148만 원입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데 월급이 5배 차이 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 가관인 건 귀족 노조입니다. 삼성전자 노조 평균 연봉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6.5% 인상 요구하며 파업했습니다. 일반 직장인 평균 연봉의 3배를 받는 분들이 머리띠 두르고 나오니 공감이 갈 리가 없죠. 현대차, 기아차 노조는 더합니다. 법년 연장, 주 4일 근무, 거기에 자녀 우선 채용까지 요구합니다. 자녀 우선 채용, 일명 고용 세습입니다. 현대판 음서제나 다름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을 조사해봤더니 63곳에서 정년 퇴직자나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뽑겠다는 조항이 발견됐습니다. 그중 68%가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었습니다. 지금 청년 체감 실업률이 20% 육박합니다. 청년들은 취업구멍 뚫으려고 밤새워 스펙 쌓는데 누구는 아빠가 노조원이라고 하이패스로 입사합니다. 이건 공정이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노조 간부들의 비리, 잊을만 하면 터집니다. 조합비 횡령에서 유흥비로 씁니다. 심지어 민주노총 간부 중에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다더니 결국 자기들 뱃속 채우는 거였냐는 비판,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노조는 이기적 집단이라는 프레임이 굳어진 겁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커뮤니티 보면 노조에 대한 시선 곱지 않습니다. 귀족 노조라는 단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지금 세종물류센터에서 쫓겨났다가 돌아온 120명. 이분들이 과연 그 귀족 노조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분들 20년을 일해도 기본급 148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맴도는 삶이죠. 아파도 눈치 보여서 연차 못 쓰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는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억대 연봉은커녕 인간다운 대접을 받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가 해고될 뻔했습니다. KDI 분석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정규직, 즉 우리가 욕하는 귀족 노조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체 노동자의 11.9%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8%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입니다. 상위 10%가 파업해서 임금 올리면 그 비용은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로 전가되고 결국 88%가 더 힘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년 근속 노동자 A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58세입니다. 세종에서 태어나 세종에서 자랐습니다. 결혼해서 애 둘 낳고 세종에서 집 마련했습니다. 큰아이는 고3, 작은아이는 중2입니다. 12월 31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계약 종료. 한국GM은 말했습니다. 부평이나 창원으로 오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주겠다. A씨는 고민했습니다. 정규직이면 좋죠. 월급도 오르고 복지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부평까지 200km, 창원까지 300km입니다. 어떻게 가냐고요? 가족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큰애는 수능 1년 남았습니다. 작은애는 중학교 친구들이랑 헤어져야 합니다. 집은 어떻게 하냐고요? 세종집 팔고 부평에서 새로 구해야 합니다. 부평 집값 아십니까?
세종보다 비쌉니다. 월세 구하려면 추가로 몇 천만 원 더 들어갑니다. 그 돈 어디서 구하냐고요? 대출받아야 합니다. 58세에 새로 대출받아서 낯선 도시로 가라는 겁니다. A씨는 거절했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1월 1일부터 실업자가 됐습니다. 20년 일한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쳤습니다. 한파 속에서 한 달을 버텼습니다. 2월 5일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고용 승계. A씨는 울었습니다. 직장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A씨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수백만 명입니다.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중소기업 직원, 이분들 모두가 A씨처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쉐보레 차주들도 피해자입니다. 차는 고장났는데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합니다. 정비소 가면 기사님이 말합니다. 부품이 안 들어옵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냥 기다리십시오. 브레이크 패드가 없어서 브레이크가 삐걱거립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와이퍼가 망가졌습니다. 비 오는 날 시야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교체할 부품이 없습니다. 정비소 기사님들도 일감이 끊겼습니다. 부품이 안 들어오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월급이 줄어듭니다. 생계가 위협받습니다. 노사 갈등이 터지면 그 파편은 항상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튑니다. 군산공장 기억하십니까? 2018년에 문 닫았습니다. 공장 주변 상권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전부 무너졌습니다. 식당 문 닫고 슈퍼마켓 문 닫고 부동산 가격 폭락했습니다. 공장 직원 4,000명이 실직했습니다. 점력업체 직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습니다. 10,000명이 일자리를 잃으니 지역 경제가 초토화됐습니다. 부평 공장, 창원 공장에 딸린 협력업체가 1,200곳입니다. 만약 진짜 철수하면 여기 딸린 식구들 수만 명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됩니다. 군산의 악몽이 부평과 창원에서 재현될 수 있습니다. 한국GM 내부 직원들은 이미 철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사측은 아니라고 펄쩍 뛰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부평 공장 축소, 창원 공장 축소, 정비소 폐쇄. 이건 누가 봐도 짐 싸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풀 해법은 없을까요? 법 하나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3가지 방향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원청 책임 강화입니다. 원청이 단가를 쥐어짜서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돈 다 벌고 하청은 굶어 죽든 말든 하는 식의 경영은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을 개정해서 적정 단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원청이 하청에 일을 시키려면 최소한 생계가 가능한 단가를 줘야 합니다. 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둘째, 노조의 자기혁신입니다. 귀족 노조 특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녀 우선 채용 같은 고용세습은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억대 연봉 받으면서 6.5% 더 올려달라고 파업하는 모습은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88%를 차지하는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과 연대해야 합니다. 상위 10%만 배부르면 결국 시스템 전체가 무너집니다. 셋째, 정부의 중재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지배이고 어디부터가 아닌지 판단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예측 가능하고 노조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현장 안착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노동위원회 조사관 50명을 증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언발의 오줌누기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약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분쟁은 법원으로 갈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 최소 1, 2년은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혼란기가 될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기업은 투자를 멈출 것이고 노조는 투쟁의 강도를 높일 겁니다. 이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요? 저는 기술의 역습을 우려합니다. 기업들이 노사 갈등 비용이 감당 못할 수준이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사람을 안 쓰는 거죠. AI와 로봇 도입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겁니다. 경영계는 이미 경고했습니다. 법 시행되면 명분이 생긴다. AI 대체와 해외 이전을 가속화할 것이다. 결국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려다가 역설적으로 일자리를 없애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그냥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먼저 쓸려나가는 건 언제나 약한 고리입니다. 대기업 정규직들이야 로봇도 반대하며 버티겠지만 하청 노동자나 비정규직은 소리 소문 없이 기계로 대체되거나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한국 GM 하청 해고 사건은 우리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120명의 노동자가 세종시의 한파 속에서 한 달 넘게 농성한 끝에 일자리를 지켰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만든 역설을 봐야 합니다. 첫째, 원청과 하청이라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진짜 사장은 뒤에 숨고 대리사장만 총알바지로 내세우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둘째,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만든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법 시행 전 해고라는 비극을 불러온 역설적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셋째,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대기업 귀족 노조와 생존권을 위해 싸우는 하청 노동자 사이의 괴리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앞으로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되면 제2, 제3의 한국GM 사태가 터질 겁니다. 이미 금속노조는 24개 하청주회가 3개 원청기업에 교섭하자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청들은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이제 봄이 오면 거리에선 투쟁가가 울려 퍼지고 물류는 멈추고 그 피해는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이 입게 될 겁니다. 쉐보레 차주들처럼 AS를 못 받고 정비소 기사님들처럼 일감이 끊기고 지역 경제가 흔들릴 겁니다. 지금 세종물류센터의 120명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리고 한국GM이 어떤 대응을 할지가 앞으로 노사관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뉴스 한 줄일지 모릅니다. 아, 어디서 또 해고됐대? 하지만 그 120명에게는 가족의 생계가 달린 절박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는 머지않아 우리 모두의 일자리 환경을 바꿀 나비 효과가 될 것입니다. 법과 제도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칼을 요리사가 잡으면 맛있는 요리가 되지만 강도가 잡으면 흉기가 됩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새로운 도구가 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살리는 메스가 될지 아니면 기업과 노동자 모두를 베는 흉기가 될지 그건 결국 이 도구를 다루는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청 노동자의 눈물과 기업의 생존 위기, 그 사이 어디쯤에 정답이 있을까요? 120명은 일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하청 노동자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